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세법하는 줄 알았어. 세법하는 날. 어린이날. 좋죠. 오늘 새벽 6시 반에 이제 안 그래도 일어나려고 생각하는데 전화 왔더라고. 80대 어머니가 전화 와서 어린이날이라고 전화 왔었는데 우리 어머니 매년 그러시거든. 어린이날 되면 전화 옵니다. 전화해서 괜찮냐고, 잘 있냐고. 저도 집에 애한테 좀 이따 전화하려고, 어린날인데 뭐 하냐고, 잘 있냐고 전화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날이니까 생각나네.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어린날인데 뭐 놀러 나가자고, 맛있는 걸 사 먹자고 막 그날따라 되게 나가 귀찮더라고. 나가자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생각할 줄 아니까 아빠 말 잘 들어보라고. 어린이날은 원래하고 내년 되면 끝난다. 그리고 평생 남는 건 어버이날밖에 안 남는다. 내가 2년 동안 잘 먹고 잘 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평생을 알아서 죽을래? 아니면 아빠 오늘 피곤한데 2년 동안 푹 쉬고 너도 곧 평생을 푹 쉴래?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평생을 푹 쉰다. 네, 그래서 놀러 안 나갔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네. 네, 조세희 정의. 조세희 정의 우리 교재의 뜻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죠. 시험과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 참고적으로 한 번씩 그냥 읽어보시고, 시험과는 관계 없으니까. 뒷장로는 조세 관련 용어, 과세 주체, 과세권자, 타시는 이야기잖아요. 법률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과세주체, 과세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듯이 국가가 주체가 되면 국세가 되고, 지자체가 주체가 되면 지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국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언제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 뒤에 내용은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부동산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국세 이렇게 말하죠.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특별세, 이것이 부동산에 관련된 국세.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도 도세, 그 다음에 시군세, 구mit도세, 뒤에도 나오지만 딱 요 정도 선까지 정한되면 취득세는 도세, 재산세, 시군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도mit구세, 딱 그 정도 선까지만 알아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좀 찝찝하면 옆에 줄 거인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작년 시험 같은 경우도 특별시의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록면허세 정답 이렇게 내듯이 묻고자 하는 것이 당신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의 지방세의 정확한 주체를 다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작년 문제 낸 게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를 묻고자 해서 낸 거지.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는 보지 말고 딱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 세 가지 세금에 대한 주체만 정확히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과세 객체, 주체가 있으면 당연히 객체도 있잖아요.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하는지 과세 객체, 과세 대상, 다른 말로 과세 물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하는가, 교재도 보듯이 세 가지 구분해놨죠.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뭉쳐 이를 행위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수득세 또는 수익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산을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세군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만 알아도 시험에 문제 풀 거 상당히 많잖아요. 뭐 할 때 이런 내용 사용합니까? 뒤에가 이런 거잖아. 조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 아무리 세금이라도 세금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면 그때는 전세권, 저당권이 우선한다. 단, 그 세금이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일 때는 설정의 순서와 관계없이 언제나 이 세금이 우선한다. 그럴 때 이게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우리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 뭐 있었죠? 취득하는 행위를 보고 하는 취득세, 등기 등록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소비하는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행위를 보고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을 보고하는 건 설명할 것도 없다고 했죠. 소득세,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지방소득세, 그런 게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게 뭘 중요하다고? 근데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 자, 요는 건 절대 누진세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이나 누진세가 없어. 누진세는 언제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일 때만 누진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누진세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리고 25회 시험 때 우리 취득세 문제 나오면서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서 거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한다. 당연히 틀린 것으로 정답이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은 절대 누진 쓰지 않습니다. 누진세는 많은 소득을 벌고 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많은 소득,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서 그렇게 받은 세금을 우리 사회에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부를 재분배하자, 소득을 재분배하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게 누진세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진세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박스 하나 설명해 놨듯이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그리고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은 보통징수하는 거고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5개의 세금 나올 때 어떤 세금이 신고납부하고 어떤 세금이 보통징수하는지 따로따로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보통징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와 소득, 재산 딱 요 내용만 알아도 누진세가 적용될지 안 될지, 징수 방법 무엇으로 할지 이런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과세 대상의 응용. 제가 그렇게 놨죠. 설명을. 누진세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에만 적용하지 행위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 적용하지 않는다. 또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신고납부, 재산을 보호하는 세금은 보통징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주체가 이런 객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세액을 산출하는가 하는 거죠.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에다가 감면할 것은 감면하고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또 가산할 것은 가산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세액을 구하고 결정된 세액을 구한 다음 기납부하였던 세금이 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를 차감하여서 실제 납부할 세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걸 뭐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박스 안의 내용을 보셔야 되지. 우리 많이 비웠던 거 알죠?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보니까 과세 표준 그리고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이렇게 구할 때 과세 표준을 익혔죠. 과세 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 세액 산출의 근거, 무엇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가 하는 거죠. 교재 보듯이 과세 표준은 금액과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종가세가 있고 대신 금액과 가액이 아닌 수량이나 면적이나 건수 등을 바탕으로 하는 종량세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과표를 종가세로 사용하면 세율이 무엇으로 나온다 했습니까?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곱하여지는 비율 또는 금액. 그래서 종가세가 나오면 비율 나온다 했잖아요. 비율. 그리고 종량세가 되면 뭐 나온다 했습니까? 금액이 나온다 했죠.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 건수, 금액과 가액하는 건수를 바탕으로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나와야 되죠. 여기에 비율 나오면 세액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종가세가 되면 퍼센티지가 나오게 되고 종량세가 되면 금액이 나오면서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든 세금의 액수가 동일하죠. 한 건 말수에도 6,000원, 그렇죠. 1억짜리 말수도 6,000원, 1,000억짜리 말수도 6,000원 똑같거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했죠? 정액세라고 했죠.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고.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서 종량세를 쓴다, 정액세를 쓴다. 이렇게 하는 건 딱 오직 하나밖에 없다 했죠. 뭐? 그렇지. 등록면허세가죠.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다 했습니다. 온리 등록면허세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건수를 바탕으로 하지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세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엇을 바탕으로 세액 산출하는 건 없다?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 산출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는 없습니다. 세금 전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조세로는 면적을 바탕으로 곱하기 세율
이런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굉장히 아닌데 가끔씩 그런 지문 보이더라고. 특히 재산세 할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의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면적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면 종량세라는 뜻이거든. 토지의 가액, 언제나 재산세도 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종량세 쓰지 않습니다. 항상 종량세는 오직 등록면허세, 그것도 건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떤 경우에도 면적을 바탕으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퍼센티지 나오는데 이 퍼센티지가 언제나 딱 일정하게 딱 고정되어 있다, 일정하게 되어 있다, 아니면 변동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정률세. 그렇죠. 세율이 일정하다고 정률, 다른 말로 비례세 이렇게 했죠. 과세 표준의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세액이 증가한다고 비례세. 누진세는 과세 표준 금액의 요 금액이 커지면 세액도 누진적으로 증가된다고 누진세 이렇게 하죠. 요 놈이 이제 정률세, 요 놈이 누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액을 산출하는데 요 세액 산출 결정을 누가 한다 했습니까? 세액 산출의 결정을 본인이 합니까? 과세 주체가 합니까? 둘 다 있다고 했잖아요. 둘 다. 교재도 요 세액의 결정을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건지 아니면 과세 주체가 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여기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결정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주체가 결정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간 보통징수.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한 다음 이를 과세 주체에게 뭘 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죠.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과세 주체가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하여서 자, 이렇게 징수하는 방법을 보통징수, 이를 국세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정부 부가과세 이렇게 하고, 이것도 지방세에서는 신고납부,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신고납부 방법이 무엇인가 물으면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합니다. 납세 의무자 보고 세액 결정하라는 말은 세율을 네 마음대로 결정하라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법률이 정하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본인 보고 결정하라는 건 뭘 결정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과표를 결정하라는 이야기잖아.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거고 납부함으로 소멸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확정이고 이게 소멸입니다. 그리고 보통징수는 과세 주체가 과표와 결정하여 과표를 정하고 곱하기 세율 이렇게 세액을 결정한 다음 고지서 보냅니다. 이렇게 과세 주체가 세액을 딱 결정하는 순간 확정되잖아. 이게 확정식이거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언제 확정됩니까? 하면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정한 다음 신고하면 확정이 되고, 보통 징수하는 세금은 과세 주체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이렇게 고지서 나오거나 하면 납부하면 소멸되고 납부하면 소멸되는 겁니다. 징수 방법 이게 과표를 뭘로 하는가 따라 세율 형태가 달라지고, 이렇게 따라 세액을 누가 결정하는가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지고, 징수 방법에 따라 언제 확정되는가 납세의 확정 시기가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 주어지는 페널티 뭐라고 했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고,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기한 안에 세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고지서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가산금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봐요. 우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본인이 과표와 세액을 정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본인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렇죠? 본인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주체가 합니다. 그래 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칙은 신고하는 금액이니까 원칙은 취득세는 과세 표준, 원칙은 신고하는 금액.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금액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에 법이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요 세금을 그냥 고지서 보내면 됩니까? 아니잖아. 벌칙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가산세를 플러스하여 그 금액으로 고지서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므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반드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로 가게 됩니다. 취득세는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조세이다. OX. 틀렸다 그렇죠. 언제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하지 않으면 보통징수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징수로 가되, 그럼 가산세는 어디다가 가산합니까?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에다가 가산하잖아. 그렇죠. 가산세는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산금은 고지서 나왔잖아. 고지서가 나왔는데 내지 않잖아. 그럼 고지서에 적혀있는 그 금액에 가산하거든. 그래서 고지세액에 가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회 시험 때 1번 다음 조세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1번 신고 납부 방법이란, 2번 보통징수란, 3번 가산세란, 4번 가산금이란 쭉 이뤄내는데 사람들이 가산세, 가산금은 알아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가산세는 뭐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등등 하니까 헷갈리는 거 이게. 그래서 헷갈릴 필요 전혀 없다 했죠.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가산세가 되고 고지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가산금이 된다고 전형적인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초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초딩 방식으로. 산출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을 훑어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럼 가산세가 뭘까? 가산금이 뭘까? 납세 의무자가 누구일까?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흐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걸 이해하면 과세 표준도 자동적으로 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래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이 신고하는 금액,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과세 주체가 정하는 금액. 재산세는 처음부터 과세 주체가 과표를 정하니까 기본적으로 시가 표준액을 바탕으로 하되 곱하기 시장의 비율을 곱하고 있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재도 이제 과세 표준, 세율, 자, 그럼 가산세, 가산세 7번. 가산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하죠.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주의, 가산금은 가산세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나 시험에 잘 내는 게 단서, 말 바꿨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시험 지문의 단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분명히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가산하여서 보통징수로 고지서 나옵니다. 고지서 나왔는데 내지 않으면 그 다음 가산금이거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은 절대 가산세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가산세를 먼저 가산하여서 고지서 나오고 고지서 나왔는데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가산금 이래 따라가는 거지. 근데 13회 때 앞에 있듯이 그죠? 제가 용어에 관한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신고나 가산 쭉 설명해 놓고 여기 가산세는 가산금이 포함된다. 이렇게 틀린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은 거고, 그 다음 2번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해당 조세의 세목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또 물어볼까? 가산세는 세금이다 아니다? 이 연사 허탈합니다. 그렇죠? 아니 가산세가 세금이 아닌데 왜 뒤에 가면 가산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왜 나올까? 그리고 가산세라고 붙잖아. 세라고. 세자는 아무데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세라고 붙이는 거지. 가산세 세금 맞습니다. 가산세가 세금이면 국세일까 지방세일까? 네,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요 말이 가산세는 해당 조세의 세목이 된다. 이 말은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입니다. 이거
나는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냈지만 받은 쪽에서는 수입의 항목을 적을 때 취득세 받은 걸로 수입 항목을 잡는 겁니다.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소득세입니다. 그 말이야.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그 해당 조세의 그 세금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취득세 뒤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니까 취득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취득세 뒤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취득세가 되는 건 맞지만 가산세는 페널티, 벌칙입니다. 그래서 본세가 이제 해당 세금이 감면된다고 요까지를 감면시켜주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문제 출제한다면 단서가 나오잖아. 가산세는 세법이 정한 해당 조세의 세목이 되므로 해당 조세가 감면되면 가산세도 감면에 해당된다. 이래가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들을 주의하고 가산세 얼마가 적용되는가 보니까 뒤에 알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얼마입니까? 신고불성실 할 때 과소신고 얼마? 과소신고 10%, 무신고 얼마? 무신고 20%, 부당한 내용은 부당 무신고 40%. 근데 부당 과소는 좀 주의하라고 했죠. 부당 과소 신고는 40%, 그냥 이거는 부당 무신고는 그냥 40%인데 부당 과소 신고는 40%를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과소 신고세액 마이너스 부당 과소 신고세액 곱하기 10%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여기다가 쭉 모여서 10%를 더하여서 요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을 낸다면 당신 요 괄호 안에 과소신고세액의 마이너스 부당 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이런 내용보다는 부당무신고는 그냥 40%인데 부당과소는 그냥 40%가 아니고 여기에 일정의 10%를 더하여서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요건 작년 2016년도 1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신설됐는데 작년 시험에는 요 내용 자체는 언급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밑에 또 봐요. 납부불성실 하루 경과할 때마다 매일 얼마? 1일 1만 분의 3. 그렇죠? 매일 0.03%씩을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0.03%. 자, 그리고 그 밑에 지방세. 제가 밑줄 끄는 이유 아시죠? 국세는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가 있다고 100분의 75. 괄호 안에 75% 적는다는 게 퍼센트가 빠져버렸는데 75%.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있습니다. 요것도 작년 1월 달에 신설돼 있거든. 작년에 요 내용이 신설보다는 요거 개정됐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신설됐지. 두 가지가 신설되고 개정되고 있는데 작년 시험에 요거 한 번 나왔잖아. 작년 시험에 다음 올바른 걸 찾아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정답 삼긴 삼았는데 문제는 작년에 개정되고 작년에 신설된 요 두 가지는 시험 지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의 개정과 신설인데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든. 그렇다면 올해라도 한 번쯤은 언급될 확률이 많다. 한 문제도 작년에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이 내용만 가지고 한 문제를 내거나 할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조세에 관한 내용으로 할 때 별도의 지문으로 떨어뜨려 지방세 납부불성실 한도, 그 다음 부당과소에 대한 내용의 이 부분 개정된 사항들 이런 걸 언급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산금, 고지된 세액의 가산은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가산금을 가산하여 체납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 이래 나온다 했죠. 고지서 나왔어. 자, 고지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납부했다, 부족납부했다, 그때 적용되는 게 가산금이고 가산금을 가산하여서 고지된 세액에 가산하여 요 금액을 가지고 체납 고지서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지 않았다. 거기 이제 중가산금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 이제 교재를 쭉 보니까 가산금의 유형 최초로 적용되는 가산금 얼마를 적용합니까?
그렇죠? 3% 적용하고 있죠. 국세와 지방세 모두 동일하게 3% 사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중가산금은 몇 프로? 가산금은 3%고 중가산금은 몇 프로? 매월 1.2%. 매월 1.2%씩을 가산하게 됩니다. 중가산금 보니까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므로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고 적어도 요금액 이상일 때부터 중가산금을 적용하며, 우리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이런 나오잖아. 재산세 고지서 나올 때 재산세만 적혀 나옵니까? 아니죠. 그럼 뭐도 적혀 나옵니까? 모두 나와요? 재산세의 20%에 해당하는 부가세, 지방교육세,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세를 나란히 지고 징수할 수 있다고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보듯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그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할 때 30만 원 이상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합한 금액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제가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한 장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금이 함께 적혀 있고 나오면 무조건 각각의 세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죠. 요거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겠다. 그럴 때도 요 세금 2,000원 미만, 요 세금 2,000원 미만 따로따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시험에 한 장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목이 함께 있고 나오면 무조건 각각의 세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말하면 되지, 합한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가지 않도록. 자, 그리고 그 밑에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매일을 경과할 때마다 체납조세의 1000분의 12 매월 1.2%씩을 징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단 중가산금은 최장 언제까지만? 60개월까지만 징수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최근으로 22년 가입 3회 시험 때 다음 가산세, 가산금 설명으로 올바르게 된 걸 골라보라는 문제, 그런 질문 내면서 앞에 듯이 가산세는 해당 조세 어쩌고 저쩌고, 그럼 가산금을 어쩌고 타는데 또다시 작년 시험에 가산세가 얼마 적용되는가 이 내용 가지고 또 한 번 더 문제를 내고 있더라고. 근래 들어서는 자꾸 이제 벌칙적인 부분을 알고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것 같아서. 징수 방법은 다 있습니다. 신고 납부, 행위와 소득에 대한 세금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세금은 신고 납부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해서 보통징수라는 거고, 그다음 보통징수, 보유 관련 세금들,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 그 밑에 재산세,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이런 세금들이 바로 보통징수하며, 뒤에 가서도 당의 재산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할 때 바로 이 세금들이 당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데 단 주의할 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징수 방법이 뭡니까? 보통징수입니까? 신고납부합니까?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을 보고하는 세금인데 보통징수입니다. 단 원칙은 보통징수, 국세니까 정부 부과인데 단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무런 말 없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세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요 내용들 우리 봐요. 이렇게 하죠. 요걸 가지고 교묘도 아니고 참 쉽게 문제 내서 확정시기 문제 내면서 다음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확정됨이 원칙이지만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있다면 신고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는 조세는 정답 종부세 이런 겁니다. 이거 내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또 한 번 내면서 징수 방법 문제 내면서 다음 신고 납부하는 세금 또는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세금끼리 묶인 것. 그 뒤에는 순수하게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나온 세금입니다.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부할 수 있는 요 말은 종부세를 염두에 둔 이야기거든. 그런 애를 골라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종합부동산서는 원칙은 정부 부과 보통징수지만 신고납부하고자 한다면 신고납부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앞에 말한 것처럼 원칙적인 것처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보통징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특별징수,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기에 가장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여 납부하는 방식, 원천징수 이런 제도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되지 내용을 알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납세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이런 것이 있고, 납세자에는 이제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무슨 말인가 아시죠? 본래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본래 법에 의해서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고, 우리 연대 납세 의무는 뭐였습니까? 제가 수업할 때 연대 납세 의무는 수평적 관계, 연대 보증인이라고 원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조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은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 이렇게 합니다. 수평적 관계라고 해. 동등한 납세 의무를 가지는 자입니다. 대신 제2차 납세 의무는 수직적 관계, 주종 관계를 이루면서 본래 납세 의무자가 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거기에다 이제 책임을 지는 자를 제2차 납세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제2차 납세 의무 어떻게 했냐니까 청산법인, 해산법인, 법인을 해산하고 법인 청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납세 의무를 가지는가? 청산법인의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거나 하는 그 사람, 또 청산인 이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미연 한번 볼게요. 법인에 대한 세금 누가 내야 됩니까? 법인에 대한 세금 누가 내야 돼요? 법인이 내야죠. 근데 이 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고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면 제2차 납세 의무 누가 내야 되냐니까 무한책임 사원입니다. 무한책임 사원이. 사원한다고 회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이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제 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원은 사원인데 책임지는데 무한 책임을 집니다. 무한 책임. 이 법인에 대해서 내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무한 도전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무한 책임 사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인에 대한 끝도 없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법인 세금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유한 책임 사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지분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인에 대한 세금을 떠안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유한책임 사원 가운데서 50%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라면 50%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라면 이 법인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무한책임 사원이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뭔 법인이 집니다. 법인이. 이 사람에 대한 세금 책임은 또 법인이 지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야. 법인 세금의 제2차 납세문은 무한책임 사원, 50%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과점 주주인 유한책임 사원. 세 번째는 무한책임 사원과 여기에 해당하는 유한책임 사원의 세금의 제2차 납세문은 법인이 지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거든.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굉장히 비겁하게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는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과점 주주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틀렸다. 50% 이상이 아니고 50% 초과다. 이렇게 내는 적도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이야. 낙상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양반 출제한 사람 실제입니다. 왜? 부동산 중개업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 분명히 취득세가 등등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이러지만 조세 일반 내용은 맞지만 이게 부동산 중개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아니 실제 우리가 자격증이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자격증인데 부동산 평생을 가도 한 번도 관계없는 이런 내용의 법인 세금을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왜 물어봅니까? 차라리 실무를 묻거나 계산 문제 굉장히 복잡한 거 내가 도저히 못 푼데 나중에 중개업의 실무상 사용되는 거라면 그나마 틀려도 덜 찝찝한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이건 틀리라고 내는 거거든. 진짜 내려면 제2차 납세의무, 진짜 내려면 마지막 사업 양수자의 제2차 납세의무 이거 내는 게 원래 진짜거든. 요것 과거에 부가가치세 문제 나올 때 같이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임대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부동산을 을에게 팝니다. 자, 요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고 양수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첫째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 부동산의 양도와 양수.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뭘 판다고? 사업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자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와 양수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 할 때도 이와 관련될 겁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얼마에 팔았다, 얼마에 샀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겁니다. 아무런 말 없이 하면. 근데 사업을 사고 팔 때는 사업의 양수도 계약서를 별도로 또 작성해서 세무관세에 제출합니다. 사업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방법이 있어. 부동산을 사고 팔면 내가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앞 사람의 세금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저 사람 부동산 사면 저 사람 세금도 떠안아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 이때는 제2차 납세의무라는 게 없습니다. 이때는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게 없어. 그런데 부동산은 물건이잖아.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 이건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중개업 할 때 있죠. 상가 점포, 상가 건물 이거 할 때는 주의해서 거래계약을 맺어야 돼. 왜? 부가가치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적용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토지는 면세 대상이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체 총 매매 가액 12억 하면 12억 가운데 그 12억 중에 건물이 얼마며 토지는 얼마라고 딱 금액이 구분돼줘야만 그 건물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 양반에 취득한 자가 내야 돼. 취득한 자가 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냈다고 그냥 부가가세 신고 납부하고 다음에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일정 기간 안에 환급 신청해서 자기가 낸 부가세를 환급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중개업자 잘 모르면 그냥 12억에 팔았다. 끝났습니다. 사고 팔았어. 그럼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봅니다. 그렇죠? 우리 짜장면 먹고 왔다. 짬뽕 먹었다. 6천 내고 오잖아. 6천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거든. 그럼 내가 총 12억에 얼마에 팔까요? 10억에 팔았어요. 12억에 팔았어요. 문제는 이 양반은 12억을 받았지만 12억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야. 졸지에 이 양반 그럼 얼마나 몇천만 원 손해봅니다. 만약 이게 6억이면 6천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거든. 그럼 이 양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돼. 6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양반은 이 양반은 12억 주고 사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 받아요. 부가세 환급 받아. 땡 잡아서 이 양반은. 이 양반이 좀 똑똑하면은 이렇게 해야 돼. 12억인데 부가세 별도 이래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보통 일반인들은 자기가 부동산을 이거 가지고 있어도 이걸 팔 때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고 그냥 팝니다, 실제로. 그럼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됐기 때문에 갑자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라면 뭔 부가세? 파셨잖아요. 이 하니까 팔았으면 매출에 대한 6억에 팔았네. 건물 6억이네.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6천만 원 부가세 내라고. 6천만 원 내야 됩니다, 이 양반. 나 부가세 안 받았는데요. 이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거든. 그럼 이 양반은 6천만 원 돌려받아요. 졸지에 이 양반은 11억 4천에 산 거야. 떼돈 벌었잖아. 이 양반은 졸됐어. 갑갑합니다, 진짜. 이거 중개업자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런 그게 무슨 중개업자입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가, 점포, 건물 등을 거래할 때는 정확히 부가세에 포함된 건지 부가세 별도인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됐다면 정확히 토지가액이 얼마고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거든. 이것도 야 문제. 그럼 사업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업을 사고 팔면 부가가치세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도 사업의 양수는 부가가치세 제외 대상이라고 나와 있거든. 대신 사업을 샀다. 저 사람이 하는 임대사업, 요 사업을 내가 포괄적으로 다 떠안아요. 그럼 요 사업에 관련된 세금도 같이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부과된 요 조세에 대해서는 조세에 대하여 사업 양수자의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양수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럼 임대 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 임대 사업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뭐 있습니까? 내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때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임대 사업하면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겠지, 그렇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내면 지방소득세도 따라가겠지. 거기에다가 또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용에다 부가가치세 나오거든. 부가가치세. 이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등 이런 것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4회 때인가 시험에 이럴 때 그 사업에 부과된 조세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제2차 납세 의무가 부과되는 조세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틀렸다. 양도소득세는 임대사업하는데 웬 양도세 나옵니까? 양도소득 자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이지 임대하고 있다고 양도세 나올 일은 없거든. 이렇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럼 아마 또 낸다면 정확히 낸다면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업을 하실 때는 앞에 법일에 대한 세금이 아니고 이 과정을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업을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중에 볼 때 사업의 양수도 하면 부가세 계산 따라 할 필요 없이 대신 이 양반이 이 건물을 바탕으로 대출받고 한 게 있으면 그 대출까지도 그대로 다 승계됩니다. 다 그대로 승계가 돼. 내가 별도로 뭐 이 양반 내가 팔고 내가 대출을 뭐 갚고 이럴 필요 없이 그 대출 자체도 그대로 승계를 받는 겁니다. 제가 9년 전인가 10년쯤 됐다 보면 오래됐구나. 10년 전쯤에 4층짜리 상가건물 하나 사면서 요걸 제가 이제 사업의 양수도로 샀습니다. 고민 되게 해서 땅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양반이 이 건물을 처음에 지으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에서 엔화로 받았더라고. 엔화로. 일본화로 엔화 대출을 받았더라고. 외화 대출을. 이제 머리 터지려면 요걸 내가 다 대출을 승계받는다. 왜?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렇죠? 엔화 환율이 갑자기 튀기 시작하면 난 이제 끝도 없이 이제 손해보는 거야. 지금 당장 보니까 다 원화로 받은 것보다 이자율이 낮더라고. 낮기 때문에 우리 어떡할까 하다가 일단 받았습니다. 엔화로 딱 받아서. 딱 받고 보니까 조짐이 좀 이상해. 그래 또다시 제가 새마을금고 가서 요거 얼마 하면 되냐고 얼마 대출해 줄래 등등 해서 거기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요쪽 당단자를 불러서 농업 당단자 부르고 당단자 불러서 여기에서 직접 절로 넘겨주는 걸로 해서 대출 다 끝내버리고 요쪽으로 해서 보니까 나중에 애가 튀더라고. 뒤질 뻔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만을 사고 파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사고 파는 건지 이럴 때 사업의 양수도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는 사업을 떠안는 자가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쪽에 보니까 지방세 면세점 소액부징수 다른 말이 이제 소액징수 면제 나오죠. 밑에 소액징수 면제.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이 과세 표준 이 금액을 바탕으로 요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된다. 과표가 금액이나 가액이라면
금액 또는 가액이 일정 이하, 종량세라면 일정 수량 등이 이하 이라겠죠. 요 금액이 일정 이하가 되면 요걸 과세하지 않겠다, 부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지방세법상 면세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신 세액을 기준으로 요 세액이 일정 미만이 되면 요 세금은 징수하지 않겠다. 소액 징수 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겠다. 근데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이게 불과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20몇 년 동안을 소액 부징수 그 용어를 썼거든. 소액은 부징수, 징수하지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면서 소액 부징수 툭 해놓고 가만히 하니까 아, 소액 부징수 이름 바뀌었던데 하면서 소액 징수 면제라고 밑에 적어놓고는 위에 제목은 안 보고 그냥 또 소액 부징수 소액 징수 면제. 요거 무엇 때문에 안 됐습니까? 요 놈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혹이 나오잖아요. 면세점은 지방세에서 납세 의무자에게는 영세한 세부담을 배제시켜주고,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번잡스러운 업무를 피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에서 나온 것이 면세점으로서 반드시 과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표. 제가 착한 사람은 뭘 낸다 했습니까? 착한 사람 뭐 고친다? 숫자 고치는 사람 제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율 몇 프로입니까? 등등 숫자 내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착한 사람이야. 근데 일려스 문제 가운데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고치거나 틀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많아봐야 두세 문제, 최대치가 네 문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숫자보다는 당신이 세법에 있는 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지, 이런 식으로 응용되고 적용된다는 걸 아는지 이걸 묻는 거지 숫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진짜 비겁하게 낸다면 취득세는 그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래가도 따라갈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눈에 본 듯 빤합니다. 왜? 납부할 세액이 보지도 않고 그냥 50만 원 이하네 오케이 과세하지 않는다. 금액만 보고 갈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돈만 보고 지나가실 분 굉장히 많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과세 표준 이 금액을 기준으로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확히 딱 50만 원이다.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렇죠. 50만 원 이하라고 말할 때는 이하, 이상은 그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초과 미만은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가끔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는지 묻는 거에서 그런 차원에서 요 내용을 묻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왔던 지문이거든. 정확히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하니까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50만 원 같은 건 이게 내는지 안 내는지 그런 고민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는 50만 원 딱 여기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이 금액이 초과될 때부터 부과를 하는 겁니다. 소액 징수 면제도 밑에 나오듯이 소액 징수 면제는 지방세에서 징세비 절감 등을 하기 위해서 납부세액이 일정 미만일 때, 이것도 13회 때 일정 이하인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틀렸다. 미만이지 이하가 아니다. 이렇게 정답 낸 적도 있고, 돌아서서 그 다음 연도 또 재산세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다죠. 2,000원 미만일 때 하지 않거든. 그럼 2,000원이라면 징수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을 고치기보다는 요 금액일 때도 과세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요 놈이 어디로 끌려가는가 하니까 또 이제 희한하죠. 요 놈을 또 등록면허서 끌고 가. 등록면허 딱 끌고 가서 등록면허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등록면허를 부과하지 않고 하니까 또 긴가민가합니다. 등록면허는 그런 거 없잖아. 그렇죠. 최저세액이 6,000원이지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을 세액으로 징수하는 거지 받지 않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제도의 의미도 있다는 것. 지금까지 쭉 한 게 주체가 누구냐, 객체를 무엇을 대상으로 부과하는가, 그럼 이런 걸 대상으로 부과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산출하는가, 요 산출하는데 이렇게 산출하는데 요 산출을 결정을 누가 하는가, 징수하는 방법,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 주어지는 페널티가 뭔가, 가산세, 가산금, 이런 세금을 누가 내는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의 납세 의무가 있다면 본래 납세 의무자인지 연대 납세 의무자인지 제2차 납세 의무자인지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그럼 이런 사람이 세금을 낸다면 요 세금을 어떤 경우에 이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거며 어떻게 하여 확정되는 거며 어떻게 되면 소멸되는지 실제 이게 전부 과정입니다. 쭉 이어지는 순서거든. 달락달락 지어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여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요 세금을 누가 내는가 벌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등등등 하나하나 모든 법이 뭡니까? 법은 앞에가 뭐죠? 물수자잖아. 물수변이잖아. 뒤에가 뭡니까? 갈것자잖아. 갈것자. 물 가듯이 가는 게 법입니다. 물 가듯이 가는 게 흐름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급적이면 법은 있죠. 공시법이든 세법이든 공법이든 그 흐름과 절차상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이걸 보려고 생각해야 돼. 달락달락 짚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순서로 가고 있을까?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 후에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등 그 뒤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